안녕하세요. 가족의 사랑이 많이 고팠던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는 가족이 많은 사람이에요. 친구 혹은 지인들도 좋지만 가족은 또 다른 존재잖아요. 나 자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아주 가까우면서도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전 바로 그런 존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그 가족의 애정을 많이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족이라는 것과는 연이 없는 것 같았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행으로 가기엔 먹을 것도 맛있고 참 괜찮은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전 고향을 떠올리면 씁쓸함부터 차오르곤 해요. 그곳에서 자라는 내내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집을 나가셨다더군요. 다른 남자 눈이 맞아 도망을 갔다는데 그래서인지 제 친모는 단 한 번도 절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진 그런절 할머니에게 맡기고 총각처럼 자유롭게 살다 제가 5살 때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전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으로 떠밀려 가게 된 거죠. 새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반기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선 남동생과 여동생 1명씩 2명의 제 이복 형제가 태어났는데 전 자라는 내내 두 동생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보느라 최악의 일수였고 동생들을 잘 챙기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꾸지람이 날아왔거든요. 두 분 모두 제게 손찌검을 하진 않으셨지만 분명한 건 전 그 집안의 군식구라는 거였죠. 동생들도 전엔 저를 형, 오빠 하면서 따르더니 점점 제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부모님이 절 무시했으니 동생들도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유일하게 절 아껴주셨던 존재인 할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자라던 와중에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던 아버지에게 제발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며 전 악착같이 대학 문턱을 넘기 위해 노력했죠. 어린 마음에도 그 서러운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서울의 꽤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난 널 좋아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너도 그건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겠지. 넌 네 엄마 얼굴이 아주 빼닮았어. 널 볼 때마다 날 버리고 바람난 그 여자가 생각나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난 널 버리지 않고 키웠고 이제 내 최소한의 역할은 다 끝난 것 같구나. 우린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계속 묶여 살면 서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보고 살지 말자꾸나. 부탁이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며 서울에 구해둔 자취방으로 이사한 날 아버진 절 자취방으로 데려다주며 인연을 끊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이후 두 분은 제가 전화를 드려도 싫은 티를 잔뜩 내거나 아예 받지 않으셨고 너무 힘든 일을 겪었던 어느 날엔 집에 찾아갔더니 거의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그 뒤론 저도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가족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렇다고 아버지를 지금껏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절 버리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고 대학도 보내주셨으며 마지막까지 제 대학 학비 중 절반은 대주신 분이었으니까요. 다만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전 성공만이 남들보다 덜 주어졌던 행복을 채우는 길이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외국 출장이 잦아 해외 구경을 할 기회도 많았고 열심히 이루어낸 성과에 따라 보상도 합당하게 주어지는 정말 좋은 회사였죠. 전 그 회사에서도 빨리 진급하기 위해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영남신 연애는 안 해?
맨날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인생 너무 반듯하게 살면 재미없어. 청춘이 아깝잖아. 저도 할 건 다 하고 삽니다, 부장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때때로 연애도 하고 있어요. 제 꿈이 빨리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얼른 소중한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평생 온전하게 가져보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이 생긴다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어린 시절의 결핍이 그런 달콤한 꿈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전 그런 꿈을 얼른 이루고 싶어 연애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제 짝을 찾는 일이 쉽진 않더라고요. 20대 후반엔 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33살 땐 당시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뒤임에도 이별을 하게 되었거든요. 좋지 못했던 제 가정사가 싫다며 제 면전에서 이별을 권하시더라고요. 너무 슬펐지만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었기에 전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영남 씨, 우리 부모님이 영남실 보고 싶으시다는데 혹시 약속 잡아도 괜찮을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이별 후유증이 옅어질 무렵 제겐 6살 연하의 새로운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있는 전라북도 지역 사람이었는데 아내 오빠인 형님이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며 온 식구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사람이라며? 지역은 달라도 같은 전라도 사람이라니 반갑네. 말투도 구수한 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아내 고향에서처럼 서울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던 장인 장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와중 전 두 분의 초대로 처가의 첫인사를 가게 됐었어요. 두 분이 제 가정사를 알고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아내에게서 듣긴 했지만 정말 떨리더라고요. 사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요. 과거에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반대당했던 기억도 떠오르고 심지어 제가 아내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았으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그런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은 일부러 접점을 찾으려 고향 이야기도 꺼내주시더군요. 원래는 달갑지 않아 했던 제 고향 이야기였지만 그때만은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죠. 형님, 술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나중에 저랑 대작 한번 해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형님. 그런데 결혼하면 제가 손아래 사람 아닌가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앞으로 제가 결혼하면 편하게 매제라고 불러주세요. 저보다 2살 아래였던 형님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형님도 처남댁도 선한 기운이 느껴지던 사람들이었어요. 결혼한 뒤 형님은 자신이 절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전 절대 그건 안 된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며 얼마나 옥신각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한 뒤 전 정말 형님과 둘이 만나 술도 한잔 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동생들에게 무시받던 기억밖에 없던 제게 형제처럼 느껴지던 형님은 정말 고마운 존재였답니다. 형님이 제게 형제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면 장인 장모님은 제게 새로 생긴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어요. 두 분은 아픈 제 가정사 때문에 절 많이 안쓰러워하셨거든요. 결혼한 후 절 얼마나 아들처럼 아껴주시는지 이게 바로 진짜 부모님의 사랑인가 싶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처가 식구들과도 잘 지냈지만 단연코 가장 행복했던 건 제게 딸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 딸 채윤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를 닮아 눈도 동그랗고 정말 예뻤어요. 처음 옹알거리며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땐 어찌나 감동스러운지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했죠. 아부, 아부. 여보, 들었어? 우리 채윤이가 아빠래, 아빠. 그래, 채윤아,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아내가 복직을 하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첫날엔
걱정이 되어 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롱잔치 보던 날엔 어설프게 춤을 추던 딸이 너무 귀엽고 장해 또 눈물이 나고 딸 바보가 된다는 건 울보가 된다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전 울보가 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절 늘 울보라고 놀리던 아내도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죠. 영남 씨, 어제 채윤이 율동하는 거 보다가 눈물 콧물 다 흘렸다면서요? 아, 여진이가 전화해서 다 얘기해줬어요. 아내에겐 여진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중마 고우였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두 사람끼리 더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린 시절엔 좀 예쁘장한 외모 때문에 질투도 많이 받고 체구도 작고 여리여리해 괴롭힘도 당했었다고 해요. 그때 멋지게 나타나서 날 구해주고 걔네 다 혼쭐 내준 친구가 바로 여진이었어. 여진이 덕분에 난 다른 친구도 많이 생기고 그 애들한테 나쁜 짓도 안 당하게 됐지. 여진이 내 구세주나 다름없었어. 그렇게 소중한 친구야, 우리 여진이가. 그러니까 영남 씨도 내 친구한테 잘해줘야 돼. 결혼 전 아내에게 여진 씨를 처음 소개받던 자리에서 아내는 여진 씨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와 반대로 또래보다 키도 크고 손맛도 매서웠던 여진 씨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선 말의 힘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친구들끼리 서로 못살게 구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여진 씨는 학창 시절 내내 아내를 곁에서 지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진 씨는 직접 편지를 써서 축사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여진 씨도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축사 대신 축가를 불러줬는데 솔직히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잘 살아 여진아. 우리의 결혼식 땐 왜 축사를 하는데 울고 난리냐며 여진 씨에게 핀잔을 줬던 아내는 정작 여진 씨 결혼식 땐 축가의 중간부터 오열하느라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여진 씨 얼굴도 눈물 범벅이 되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객들은 그런 귀여운 두 사람을 보며 웃느라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그 둘은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 사이였어요. 이후 우리 부부와 여진 씨 부부는 가족처럼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처가 식구들처럼 자주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만나 식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 함께 국내로 해외로 놀러도 갔었으니 정말 자주 만났던 거죠. 두 사람은 예쁜 딸도 낳았는데 저희 딸과 1살 터울이라 서로 도움도 많이 받고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렸습니다. 여진아,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마워했던 거 알지? 너 아니었으면 내 학창시절은 지옥이었을 거야. 네가 무서워서라도 다른 애들이 날 건들지 못했으니까. 너 아니었으면 난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괜찮은 회사를 다니지도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내 친구. 한 번은 제주도로 여진 씨 가족과 여행을 갔던 날이었는데요. 술에 유독 취했던 아내는 여진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정말 수십 번을 하더군요. 그만큼 여진 씨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도와줬던 일을 한 번도 으스대지 않고 겸손할 줄 알던 여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여진 씨의 남편은 어느 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한 것이 여진 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했죠. 나도 최대한 회사에 잘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일이라 피하기가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쌓아가던 도중 피치 못하게 전 가족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종종 있었다고 한들 그래도 국내 일이 더 많았었는데요. 승진과 동시에 부서와 업무가 바뀌면서 제가 한동안 장기 출장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한 번 나가면 최소 몇 개월씩은 출장 장소인 유럽에 머물러야 했죠. 회사를 포기하기엔 제 커리어와 연봉이 너무 아까웠고 가족과 떨어지자니 아내와 당시 고작 4살이었던 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차라리
함께 해외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당신도 외로울 텐데 미안해. 근데 난 내 나라 말고 타지에서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내 회사 문제도 있고 우리 채윤이 정서에도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나랑 애 걱정은 말고 당신만 잘 다녀와. 난 엄마랑 아빠도 차로 20분 거리에 사시잖아. 그렇게 전 아내와 아이만 한국에 둔 채 장기 출장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짧게는 2달에서 3달, 길게는 5달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야 했지만 그래도 전 최대한 시간을 내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죠. 해외에서 지내는 거야 요즘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져 사람들과 재미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휴, 우리 채윤이 잘 있었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다들 잘 계셨죠? 제가 가족들 선물 한가득 사왔습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밥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한국 들어올 때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와. 아무튼 자넨 정말 못 말려. 그래, 뭐 해줄까? 우리 사위 먹고 싶다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부쩍부쩍 커져 있는 딸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혼자 고생하고 있을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이 들었고 그런 아내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장인 장모님께도 형님과 처남댁에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긴 출장 기간을 보낸 지 2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전 4개월의 출장 끝에 2주 동안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에이? 우리 채윤이 아빠한테 웬 존댓말. 못 본 사이에 철든 거야? 아빠 서운하게. 얼른 이리 와. 어느새 6살이 되었던 딸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절 보며 쭈뼛대는 것 같더라고요. 절 잘 부르지도 않고 어딘가 제 눈치를 보는 것도 같았죠. 애가 조금씩 의젓해지며 오랫동안 못 본 아빠를 어색해하나 싶어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과의 어색함을 풀고자 그날 딸의 학습지 공부를 직접 봐주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전 딸의 방에서 딸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은 여전히 절 잘 부르지도 않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우리 채윤이 아빠 안 반가워? 왜 자꾸 아빠한테 낯을 가려? 아빠 슬프다, 어? 전 그런 딸에게 왜 아빠가 어렵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싸하더군요. 그게 아니고요. 아빠, 실은 저한테 진짜 아빠가 따로 있대요. 아빠는 그냥 아저씨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채훈이 아빠지. 누가 채훈이 아빠야? 아니에요. 저 아빠 따로 있다고 그 아저씨. 아니, 진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 정말 우리 아빠 아니고 그냥 아저씨예요? 뭐?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럼 우리 채훈이 진짜 아빠는 어디 있는데? 혹시 이름 알아? 이름은 잘 모르고요. 우리 저번에 같이 놀러 갔잖아요. 놀이공원이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래요. 놀이공원? 딸은 갑자기 절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진짜 아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싶어 전 대체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사람이 누군지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7개월 전 저희 가족과 여진 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더군요. 제가 알기로 딸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갔던 남잔 여진 씨의 남편밖에 없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다시 딸에게 물었어요. 혹시 키 크고 안경 쓴 아저씨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왜 그 아저씨가 아빠야?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이 아빠는 가짜래?
네! 인상착의를 확인해보니 역시 여진 씨의 남편이 맞았더군요. 전 순진한 딸에게 우선 그건 그냥 그 아저씨가 장난친 거야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곤 갸우뚱하며 아닌데 그 아저씨가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하던 딸의 말에 피할 수 없는 불길함이 제 인생을 덮치고 있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날벼락인지 싶어 전 그날 저녁 내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꽁꽁 싸맸습니다. 아내가 여진 씨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건가? 설마 진짜 우리 애가 내 딸이 아닌 건가? 그렇다기엔 여진 씨 남편하고 우리가 교류한 건 여진 씨가 결혼한 뒤부터인데 그럼 내 아내와 그 남자가 처음부터 눈이 맞아서 바로 우리 딸을 만들었다는 건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다른 것보다 어떻게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여진 씨 남편이랑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도 이건 최악이었고요. 그래도 우선 뭐든 확인은 해봐야겠기에 전 다음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정이 생겨서 일정보다 좀 빨리 다시 출국해야 할 것 같아. 5일 후에 다시 유럽으로 가야 돼. 뭐? 서운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전 그 닷새 동안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고 처가 식구들도 만났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하지만 뒤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죠. 전 아내 몰래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와 혹시 몰라 소형 녹음기까지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한 대로 출국하는 척하며 닷새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공항까지 나오겠다는 아내의 말을 거절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공항이 아닌 미리 예약해뒀던 집 근처의 한 숙소였어요. 전 남은 한국에서의 기간 동안 집에 설치해둔 CCTV를 지켜보며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그놈과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제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그놈을 집으로 불러들이든 최소한 통화하는 모습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왔어, 동현 씨? 보고 싶었어. 일주일 전에도 저녁에 만났으면서 뭘. 그래도 동현 씨 나 안 보고 싶었어? 그렇게 잠복을 하긴 했지만 제발 제 기우였길 수도 없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어요. 제가 집을 나온 바로 다음 날 저희 집엔 정말 여진 씨의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전 너무 치가 떨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형님은 왜 이렇게 빨리 다시 간 거래? 몰라, 뭐 일이 있나 보지. 덕분에 난 동현 씨랑 시간 더 보낼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여진이한텐 주말인데 뭐라고 하고 나왔어? 친구들 모임 있다고. 이미 알리바이도 다 만들어뒀지. 그래서 집사람 지금 애 데리고 자기 동생 집에 놀러 가 있어. 우리 애가 요즘 많이 칭얼거려서 겸사겸사 처제 도움 좀 받겠다고. 치, 우리 애? 그럼 우리 채윤이는 당신 애 아니야?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채윤이도 당연히 내 딸이지. 내 첫딸. 우리 채윤이는 어디 있어? 방에 있어. 그래? 채윤아, 아빠 왔어. 얼른 나와봐. 가짜 아빠가 가고 진짜 아빠가 왔어. 아내와 그놈은 익숙한 듯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이 제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놈은 뻔뻔하게도 정말 자신의 아빠라고 칭하며 저희 딸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딸은 잠에 들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뻔뻔한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애 자나 보다. 그리고 동현 씨, 애한테 자꾸 진짜 아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애도 6살인데 이제 알 건 다 알아. 그러다가 자기 아빠한테 말하면 어쩌려고. 아이, 알겠어. 애가 진짜 내 딸인 걸 어떻게 그럼. 우리 유전자 검사도 다 해봤잖아. 솔직히 처음에 애가 형님 딸이 아니고 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땐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지. 너도 기억나지? 아우, 정말 손이 덜덜 떨렸다니까. 그래도 바보 같은 여진이랑 우리 남편이
의심할 생각조차 못해서 다행이었지. 아무튼 너무 걱정 마. 난 6살 때 기억도 제대로 안 나. 애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나도 뭐 장난삼아서 한 말이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리고 혹시 걸리기라도 하면 뭐 지연이 너랑 우리 채윤이 내가 다 책임지면 되지 뭐. 진짜지? 나 그럼 동현 씨만 믿는다. 그들의 대화는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다 못해 누가 울보 아니랄까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나를 그 긴 시간 동안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저희 딸이 정말 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역겨운 대화 끝에 그들은 손도 잡고 깨도 볶으며 더더욱 토악질이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더라고요. 어차피 녹화는 되고 있을 테니 전 그냥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죠. 그렇게 고작 7년 만에 그토록 꿈꿔왔던 제 가정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왜 나한텐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대체 왜? 저는 그날 숙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며 오열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술을 나발로 부는 건 그날 하루가 끝이었어요. 실컷 울고불고 술도 진탕 마신 전 다음날 숙소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죠. 그날은 평일이었기에 아이도 어린이집에 갔고 아내도 출근한 뒤였습니다. 전 그 빈집에 들어가 녹음기와 CCTV를 전부 회수해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여진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영남 씨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네,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여진 씨 혹시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하게 드릴 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진 씨는 바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그런 여진 씨에게 당장 만나자고 말했고요. 지금은 좀 힘들고 퇴근하자마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진 씨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미리 가 있을게요. 퇴근하면 거기로 와주세요. 저희 집사람이랑 여진 씨 남편한텐 아무 말 마시고요. 꼭 우리 단둘이 만나야 합니다. 꼭이요. 제 말에 의아해하던 여진 씨는 6시 반쯤 회사에서 퇴근한 뒤 카페로 오더군요.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여진 씨에게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진 씨. 제가 우연히 우리 딸한테 이상한 말을 듣게 돼서 일찍 출국한다고 거짓말하고 상황을 살펴봤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여진 씨 남편이랑 제 아내, 여진 씨가 결혼한 직후부터 서로 눈이 맞은 사이였어요. 지금까지 6년을요. 저희 딸 채윤이 있죠? 채윤이가 글쎄 제 애가 아니고 그놈애랍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제 말에 여진 씨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믿지 못할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증거 영상을 보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여진 씨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인간이 제정신이래요? 어떻게 제 제일 친한 친구라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이랬을 수가 있어요? 지연이 얘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셨죠? 그 두 사람 오늘도 퇴근하고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진 씨한텐 야근한다는 거짓말을 했겠죠. 집에 애도 버젓이 있을 텐데 신경도 안 쓰고요. 여태까지도 제가 출장 갔을 때 그렇게 한 번씩 만나왔나 보더라고요. 전엔 그나마 애 눈앞에선 좀 조심했던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이것들이 점점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우린 그날도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한 그 둘을 현장에서 직접 덮치기로 했습니다. 여진 씨는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을 동생에게 전화로 부탁한 뒤 저와 함께 바로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우린 배신감에 온몸을 떨며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어머, 깜짝이야.
여보, 여, 여진이 너까지 우리 집엔 어떻게... 뭐? 우리 집사람이 왔다고? 어, 형님, 여보, 어떻게 두 사람이 여길 같이... 이미 퇴근을 했던 그들은 저희 집에서 사이좋게 와인까지 홀짝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들이닥친 우리를 보곤 완전히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 와중에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딸은 제게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그 둘의 눈치를 슬쩍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밥을 거의 다 먹은 것 같은 딸을 우선 달래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곤 태블릿으로 아이가 좋아하던 동영상까지 틀어준 뒤 다시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나와보니 이미 제 아내와 상간남의 얼굴엔 와인이 끼얹어져 있더라고요. 방문을 닫은 채로 딸을 달래느라 몰랐는데 이미 여진신 그 두 연놈의 얼굴에 와인을 끼얹었던 겁니다. 이미 사태 파악을 한 둘은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여진신 그 둘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니들이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족 빼고 제일 믿는 둘이 바로 니들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날 이렇게 배신해? 야, 권지연, 너 입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봐. 너 내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다가 대성통곡까지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내 남편이랑 눈이 맞냐? 아니야, 여진아, 이거 오해야. 우선 미안해. 근데 우린 그때부터 만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채윤이 쟤 영남씨 딸 아니라며. 허동은 이 인간 애라며. 우리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걸... 그 와중에도 거짓말을 해보려던 나는 여진 씨 말에 더더욱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제가 찍은 동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뻔뻔하게도 아는 이내 돌변한 표정으로 제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소름 돋게 집에 이런 거 설치했었어? 당신 출국한다더니 왜 여기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뒷조사해보려고 그랬다. 왜? 지금 그게 중요해? 애초에 6년이나 날 속였던 당신이 제일 큰 문제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채윤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날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렇게 누가 날 외롭게 두래? 뭐? 그렇잖아. 결혼 전에야 당신이 해외 출장을 가도 내 옆엔 엄마랑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외로웠어.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몇 달에 한 번씩 막 일주일, 이주일씩 당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나 너무 외로웠다고. 처음 동현 씨랑은 그래, 다 같이 펜션에 놀러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날에 2층 방에서 실수를 하긴 했어. 그때 우리 채연이도 생긴 거고. 하지만 시작은 실수였어도 나중엔 진심이 됐다고. 당신 날 외롭게 둘 때마다 그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동현 씨야. 내가 지금처럼 몇 달씩 집을 비운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 1, 2주를 못 참아서 계속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랑?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됐고, 당신 입으로 확실하게 말해. 정말 우리 채윤이 저놈애야? 확실해? 어찌나 뻔뻔한지 정말 저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아내가 맞나 싶어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은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놈들 앞에서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어진 아내의 말에 분노만은 참지 못해 전 두 연놈의 뺨따구를 차례로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맞아. 나도 제발 당신의 얘길 바랬는데 동현 씨 애더라.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어. 우리 채윤이 친아빤 당신이 아니라 동현 씨라고. 기왕 이렇게 걸린 거 그냥 이혼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동현 씨하고 살 거야. 동현 씨가 다 들통나면 여진이랑도 이혼하고 나랑 우리 채윤이 책임진다고 했어. 왜 나한테 손을 대? 당신이 뭔데? 여진이 너도 내 몸에 더 손댈 생각 마. 난 아까 사과도 우선 했고 너 나한테 이미 와인도 뿌렸잖아. 뺨을 부여잡은 나는
적반하장으로 계속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 저도 여진 씨도 입을 떡 벌렸는데 그런 아내의 뻔뻔함을 막아버린 건 다름이 아닌 여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 눈치 보고 있던 그놈은 기함을 하며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권지연, 너 정신 나갔어? 채훈이가 형님의 집 왜 내 애래? 그래. 유전자적으로는 내 애였지만 키운 건 형님이잖아. 그럼 쭉 형님이랑 키워. 난 우리 집사람이랑 따로 없으면 못 살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래? 뭐? 아니, 동현 씨. 전에 분명 그랬잖아. 걸리면 동현 씨가 나랑 우리 애 책임진다고. 그건 그냥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한 말이지. 난 원래 너처럼 도끼만 있지 키도 작고 왜소한 여자보단 우리 집사람처럼 키 크고 멋진 여자가 이상형이었어. 신생아 때부터 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키운 우리 딸도 당연히 채윤이 걔랑은 비교가 안 되지. 여보, 난 절대 저 사람처럼 생각 안 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했는데 만만한 지연이, 아니 지연 씨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야. 앤 실수로 생긴 거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저 여자한테 진심인 적은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기가 차게도 그놈은 바람이 걸리자마자 바로 제 아내를 버려버리더군요. 저희 딸까지도요. 그놈은 다른 의미로 뻔뻔하게 그 지경이 되어서도 여진 씨에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집안 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저 여자처럼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과드리잖아요. 형님이 얼마나 애를 예뻐하시는지 잘 아니까 두 번 다시 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혹시라도 저희 회사에 알리거나 하는 일만은. 용서? 넌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여진 씨한테 이혼당할까 봐 이러는 것뿐이잖아. 양심 있는 놈이면 감히 아내 친구를 6년이나 못 만나지. 그 사이에서 애를 만들 생각은 더더욱 못하고. 이 재활용도 안 되는 놈아. 너도 내 아내도 이제 인생 끝났어.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 당장 애 데리고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내가 저놈도 당신도 회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알았어? 제가 회사까지 언급하자 그제 아낸 표정이 비굴하게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애를 생각해서라도 회사에 알리는 건 좀 그렇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너무 뻔뻔했어. 당황해서 그런 거지. 당신한테 안 미안했던 게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기 여진아, 내가 처음엔 정말 실수였다고 했잖아. 나도 일부러 네 가정을 망치려고 든 게 아니라니까? 이제 와서 미안? 아니, 이미 늦었어. 가족에 대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나한테 가족으로 또 상처를 줬어. 나뿐 아니라 우리 채훈이 인생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거야. 그런 당신,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야, 권지연, 넌 사람도 아니야. 난 널 진심으로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게 될 거야. 허동현 너도 마찬가지야. 용서? 넌 두 번 다시 우리 딸 얼굴 보지도 못하고 살 줄 알아. 여보. 하지만 저도 여진 씨도 그런 아내에게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여진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상가 남은 여진 씨를 뒤쫓아 나가버렸고요. 전 집에 남은 아내에게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던 아내는 이제와 낙동강 오리알이 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이제 와서 계속 비굴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채은이를 생각해봐. 우선 감정 좀 가라앉히고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아까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건 그냥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뒤를 캤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아니, 그게 당신 진심이었겠지.
그리고 채은이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난 알아. 평생 채은이를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론 채은이를 괴롭게 만들지도 몰라.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바람나서 집 나간 우리 어머니 생각에 평생 나한테 상처 주셨어. 우리 아버지도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은 자기 뜻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채은이는 가슴 아파도 지금 나랑 헤어지는 게 나아. 애를 들먹이며 계속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던 아내를 보다 전 방으로 들어와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충격받은 장인어른께 최대한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드렸죠. 아무리 최대한 조용히 소란을 피웠다고 한들 아이도 눈치가 있는데 방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기암한 장인 장모님은 딱 20분 만에 저희 집에 도착하셨고요. 장인어른은 아내를 보자마자 바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동댕이 치셨죠. 아! 아빠! 니 썩을 거, 천하에 몹쓸 거. 내가 네 부모라는 사실이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다. 서서방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그런 서서방 가슴이 이런 대못을 박아? 서서방이 너한테 어떻게 했어?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고 가족부터 생각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이래? 그것도 우리하고도 다 알고 지내던 여진이 남편이라 어떻게 네 욕심으로 애 인생까지 망쳐놔? 여보, 아주 요절을 내버려 그 망할 기집애. 아주 그냥 너랑 나랑 오늘 접시물에 코를 박자. 장모님도 아내에게 마구 손을 휘두르며 오열하시더군요. 아내는 그런 장인 장모님의 원망에 엉엉 울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분은 차마 제 손을 잡지도 못한 채 흐느끼며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네 서서방. 우린 자네 정말 평생 사위가 아니라 아들로 품고 살고 싶었네.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계속 이혼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나. 서서방, 채윤이는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네. 그러니까 자네 내 걱정은 말고 자네 인생 살게. 정말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이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두 분과 평생 가족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배신감을 안고 더는 저런 여자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짐을 싸서 두 분 손에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젠 제 딸이 아니게 된 채은이도 함께 처가로 떠나게 됐죠. 전 겁먹은 표정으로 장인 장모님의 손을 잡고 나가던 딸에게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채윤아, 정말 미안해. 채윤이 말대로 아빠가 진짜 채윤이 아빠가 아니었대. 어른들이 실수를 했어. 아빠, 그럼 이제 채윤이 보러 또 안 와? 이제 유럽 가서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채윤아, 우리 채윤이는 항상 어디에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착한 아이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돼. 알겠지?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전 장인 장모님과도 딸과도 가슴 찢어지는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그 집에서 전 정말 오래도록 가족 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죠. 그 안에 있던 아내도 딸도 장인 장모님과 형님, 처남댁까지도 이제 모두 저와 남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전 겨우 얻게 된 가족 모두를 제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전 상가남의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피웠어요. 제 인생을 망쳐버린 그놈의 인생도 똑같이 망쳐버리고 싶었거든요. 허동현이란 놈이 여기 직원이죠? 그놈이 제 아내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낳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런 부도덕한 인간을 연구원으로 쓰다니. 그놈이 참여하고 만든 제품이 과연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놈을 제발 징계해 주세요. 제발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그 와중에도 회사에 출근했던 그놈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덜덜 떨더라고요. 그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던 전 결국 보안요원의 손에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놈의 실체를 회사에
전부 까발렸다는 사실이었죠. 그놈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놈도 양심은 있었는지 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습게도 아내는 자기 발로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더군요. 아마 아내는 제가 상간남의 회사에 찾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망신이라도 당할까봐 꼬리를 아예 자른 겁니다. 참 끝까지 비겁하고 한심한 사람이었죠. 죄송해요, 매제. 아니, 이젠 우린 정말 가족도 아니죠. 죄송해요, 형님. 혹시 몰라 해봤던 유전자 검사 결과 채윤이는 정말 제 딸이 아니라 그놈의 딸이었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그 자리엔 절망만이 남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본 날 형님이 마지막으로 절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그날 술잔을 기울이며 전 형님과도 오래도록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 집안이 풍비박산나며 그들의 인생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놈은 여진 씨에게 끝까지 싹싹 빈 모양인데 결국 여진 씨에게 쫓겨나 이혼 소송을 걸리고 말았죠. 저도 여진 씨처럼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이도 법적으로 제 호적에서 지우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우린 두 연놈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젠 정말 작별일세. 꼭 잘 지내야 하네. 어디서든 내 자네 행복을 빌겠네. 전 회사의 양해를 구한 뒤 자주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소송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전 장인어른의 마지막 전화를 받았죠. 장인어른은 제게 아이와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말해주셨어요. 자네를 얼마나 아껴 날 떠나서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그 일 도저히 계속 거두고 있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내 그냥 평생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쫓아냈어. 기훈이도 지연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지. 다만 자네 장모만 애가 걱정돼서 한 번씩 지연이네 집에 드나들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지연이 상종을 안 해도 채윤이는 한 번씩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나중에 여진식에 듣기론 전천 끝까지 여진식이 이혼당한 상간남에게 매달렸다더군요. 하지만 그놈은 자기 인생을 망친 여자라며 끝까지 전철을 벌였고 끝내 아이의 양육비만 보내주기로 결말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천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지금은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놈은 지금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취업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또 여진식이 듣기로 전천 고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아직도 유럽 출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가 두려워 한국에 가지 않은 지는 꽤 됐어요. 그저 이곳에서 다 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전처도 전처지만 전 저희 딸을 잊으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이 시간이 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앞으로도 자원을 해서 한동안 이곳에 계속 남아있을 생각이에요. 제가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각오가 섰을 때 그때 한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요. 잊으려 무던히 애를 쓰곤 있지만 제 전처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부디 전처가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는 우리 채훈이를 잘 키워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전처가 아니라 한때나마 제 딸이었던 너무 아픈 이름 채훈이를 위해서요. 전 그 아이를 잊으려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가겠지만 마음 한편으로 항상 그의 행복을 빌며 살아갈 겁니다. 전 이 사연을 통해 세상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의 외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그나마 성인이 됐으면 다행이겠지만 제 경우처럼 아직 한참 어린 나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며 받을 상처가 얼마나 무수하겠습니까? 왜 생각 없는 죄인들의 잘못에 대한 업보를 죄도 없는 아이들이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이고 아직 몸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이며 그런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건 명명백백한 중죄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연령대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바람은 절대 금기시 되어야겠지만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 전처와 상간남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서 이만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겁고 씁쓸한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